여러분, 지금 이 순간 대한민국의 운명이 완전히 새로운 길로 들어서고 있습니다. 이 영상이 재생되는 바로 이 순간에요. 혹시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고 있다고 느끼셨나요?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인도의 성자들의 한국에 대해 전한 예언, 그들이 본 것은 단순한 미래가 아니었습니다. 2025년 7월 1일, 이 날짜를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날 이후 한국은 지금과 전혀 다른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재명. 이건 정치 이야기가 아닙니다. 1200년 만에 인도에서 한국으로 전해진 우주적 메시지. 3000명의 승려들이 동시에 같은 비전을 봤다는 사실, 믿어지십니까? 그네, 바로 당신과 당신 가족의 삶도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는 지난 15년간 세계 가치의 영적 예언들을 연구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명확하고 구체적인 메시지는 처음입니다. 히말라야의 7대 성지에서 공시에 전해진 이 예언, 지금부터 하나하나 풀어드리겠습니다.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는 누구인지, 침묵 속의 통치자는 무엇을 뜻하는지, 이 영상이 끝날 때쯤이면 여러분은 앞으로 1년 안에 일어날 일들을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실 겁니다. 특히 2025년 7월 1일 단 하루, 왜 500만 명의 한국인이 동시에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지,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이 예언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부터 말씀드려야겠네요. 작년 가을, 인도 리시케시의 한 수도원에서 일어난 아주 기묘한 사건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인도의 성자들이 누구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11월, 히말라야 깊숙한 곳에서 1223초 동안 영상에 잠긴 승려가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떴을 때 한국의 미래가 그의 눈앞에 펼쳐졌다고 합니다. 이 승려만이 아닙니다. 겐지스 강변의 바라나시에서, 리시케시의 아시람에서, 다람살라의 티베트 사원에서 동시에 같은 비전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서로 연락한 적도 없었는데 말이죠. 이들은 평생을 영적 수행에 바친 사람들입니다. 물질 세계를 초월한 주파수에 연결된 존재들이자 매일 새벽 3시에 일어나 12시간씩 명상하며 일반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의식의 차원에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한국이 그들의 비전에 나타났을까요? 그것도 이재명이라는 한 사람과 함께. 그들이 본 첫 번째 상징을 들으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을 겁니다.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 여러분도 느끼시죠?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갈라져 있는지. 좌우로 젊은 세대와 기성세대, 서울과 지방, 땅이 갈라진 것처럼 우리 사회도 깊게 갈라져 있습니다. 승려들은 이 갈라진 땅 위를 한 남자가 걷는 것을 보았다고 합니다. 한 발 잘못 디디면 균열 속으로 떨어질 수도 있는 위험한 길. 하지만 그가 끝까지 걸어간다면 갈라진 땅이 다시 하나로 합쳐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비전에서 그 남자는 천천히, 하지만 흔들림 없이 걸어갑니다. 양쪽의 벼랑 끝에서 사람들이 소리치고 있지만 그는 듣지 않습니다. 오직 앞만 보고 걸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가 지나간 자리에는 신기하게도 갈라진 땅이 조금씩 메워지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두 번째 상징은 더 신비롭습니다. 침묵 속의 통치자. 이재명은 때때로 조용해집니다. 언론의 주목을 받지 않을 때, 법정에서 싸울 때, 모두가 그를 잊었다고 생각할 때, 바로 그때 가장 중요한 움직임을 보인다는 겁니다. 침묵이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승려들은 이 침묵의 순간들의 폭풍절의 고요함과 같다고 했습니다. 크면은 잔잔하지만 그 아래에서는 거대한 에너지가 소용돌이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과 인도의 인연을 아시나요? 2000년 전 가야의 호화목 왕비가 인도에서 왔다는 전설, 그리고 지금 2025년 다시 인도에서 한국의 운명에 대한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우연일까요? 승려들은 말합니다. 두 나라는 카르마의 술로 연결되어 있다고. 한국이 큰 전환점을 맞을 때마다 인도에서 신호가 온다고 합니다. 신라가 삼국을 통일할 때도, 고려가 몽골의 침입을 막아낼 때도,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그리고 지금이 바로 그 시기입니다. 7월 1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상징의 의미가 현실로 드러날 것입니다. 분열된 땅이 하나가 될지, 아니면 더 깊게 갈라질지, 침묵 속의 통치자가 마침내 그 침묵을 깰지, 여러분도 이미 느끼고 계시지 않나요? 무언가 거대한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에. 그런데 왜 하필 이재명일까요? 왜 승려들의 비전에 그가 나타난 걸까요? 여러분, 잠시 정치적 입장을 내려놓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지금 한국 사회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말입니다.
인도의 한 승려가 659초 동안의 깊은 영상 끝에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더 이상 한 개인이 아니다. 그는 한 나라의 집단적 심판을 받는 상징이 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이재명은 이제 단순한 정치인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그는 현대 한국의 모든 모순을 한 몸에 담고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가난한 수렴고에서 시작해 대통령 후보까지 그의 인생 자체가 한국의 압축성자를 보여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를 둘러싼 끊임없는 논란들, 여러분들 아시죠? 매일같이 쏟아지는 뉴스들, 법정 공방, 지지자와 반대자들의 격렬한 대립, 이것이 단지 한 사람의 문제일까요? 승려들은 이렇게 봤습니다. 이재명이 받는 모든 공격, 그가 넘어야 하는 모든 장애물은 사실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들이라고. 그가 법정에 설 때마다 사실은 우리의 정의가 시험받는 것이고, 그가 비난받을 때마다 우리의 관용이 시험받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왜 이재명을 두고 이렇게 극단적으로 의견이 갈릴까요? 어떤 사람들에게는 희망의 상징이고 어떤 사람들에게는 위험의 상징입니다. 이런 극단적인 분열, 바로 이것이 지금 한국 사회의 모습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 우리가 미래를 상상하는 방식의 차이가 이재명이라는 한 인물에게 투영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승려들은 그를 충매라고 불렀습니다. 화학에서 충매가 뭔지 아시죠?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다른 물질의 변화를 일으키는 존재. 이재명이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의 존재 자체가 우리 사회에 숨겨진 갈등들을 표면으로 끌어올립니다. 가난하게 외면하고 싶었던 불끈한 진실들을 마주하게 만듭니다. 영웅이든 악역이든 그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가 변화를 촉발시킨다는 사실입니다. 7월 1일, 그날이 오면 이 모든 것이 정점에 달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분열할 것인가? 아니면 새로운 길을 찾을 것인가?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단지 이재명 개인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치유하지 못한 상처들의 이야기입니다. 인도의 승려들은 한국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다고 합니다. 이 나라는 너무 많은 고통을 너무 빨리 겪었다고 말하면서요. 여러분, 잠시 눈을 감고 생각해 보세요. 이재명을 둘러싼 모든 논란, 그를 향한 극단적인 감정들, 이것들이 정말 한 사람 때문일까요? 승려들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아니다. 이것은 짐상일 뿐이다. 병의 뿌리는 훨씬 깊은 곳에 있다. 그 뿌리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분단의 상처입니다. 70년이 넘도록 우리는 반쪽짜리 나라로 살아왔습니다. 가족이 찢어지고 고향을 잃고 서로를 적으로 여기며 살아온 세월. 이 트라우마가 우리의 무의식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편을 가르고 적과 아군을 구분하려 합니다. 두 번째는 권위주의의 그림자입니다. 민주화된 지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여전히 강한 지도자를 갈망하면서도 두려워합니다. 누군가를 맹목적으로 따르다 봐도 갑자기 배신감을 느끼고 극단적으로 돌아서고 나자. 이런 패턴, 익숙하지 않나요? 세 번째는 영혼을 잃은 성장입니다. 한강의 기자, 세계가 놀란 경제 발작. 하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잃은 것들은 마을 공동체, 이웃 간의 정, 자연과의 조화, 조상들의 지혜, 물질적 풍요를 얻었지만 정신적 공허함은 카저만 같습니다. 네 번째는 불평등의 고리입니다. 수저 계급론, 해조선, 이런 말들이 왜 생겨났을까요? 열심히 살아도 나아지지 않는 삶,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듯한 운명, 이런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승려들은 이 모든 상처들이 이재명이라는 한 점에서 폭발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마치 몸에 쌓인 독소가 종기로 나타나듯이 말이죠. 보기에는 흉하고 아프지만 사실 이것은 몸이 스스로를 치유하려는 과정입니다. 고름이 나와야 상처가 아물 수 있듯이 우리 사회의 모든 갈등과 분노가 표출되어야 진정한 치유가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7월 1일, 그날은 바로 이 고름이 터지는 날일지도 모릅니다. 아플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하지만 그것이 새로운 시작의 신호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오랫동안 외면해온 진실들과 마주하는데 그날이 바로 진정한 변화의 시작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승려들이 본 7월 1일은 단순한 정치적 사건의 날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늘의 별자리까지 익었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인도의 베다 점성술을 아시나요? 5,000년 역사를 가진 이 고대의 지혜가 2025년 7월 1일을 가리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날은 바사다 주기가 시작되는 날입니다. 아사다가 뭐냐고요? 산스크리트어로 정복할 수 없는 것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이 시기는 내면을 들여다보고 자신을 정복하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승려들은 이렇게 산영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의 진짜 모습을 마주하는 시간, 그동안 쌓아온 가면을 벗어던지는 시간이라고요. 더 놀라운 건 이날 하늘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목성과 토성이 특별한 갓돌에 이른다고 합니다. 목성은 확장과 성장의 별, 토성은 재앙과 심판의 별이 두 행성이 만날 때는 언제나 역사적인 전환점이 왔다고 하네요.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 한국의 민주화 함재, 모두 이런 천체 배치와 함께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2025년 7월 1일의 배치는 더 특별합니다. 여기에 화성까지 합류한다는 거예요. 화성은 흰동과 결달의 별입니다. 생각만 하던 것을 실행에 옮기게 만드는 에너지죠. 승려들은 이 삼중 결합을 부주의 알람시계라고 불렀습니다. 더 이상 잠들어 있을 수 없게 만드는 강력한 신호라는 거죠. 이날은 또한 음력으로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초승달에서 보름달로 가는 중간 지점, 반달이 뜨는 날입니다. 어둠과 빛이 정확히 반반씩 나뉘는 순간이자 이것이 우연일까요? 분열된 한국의 현실과 너무나 닮아있지 않나요? 승려들은 이 모든 우주적 신호가 한 점으로 모인다고 했습니다. 이재명의 개인적 여정, 한국의 집단적 카르마, 그리고 하늘의 시계가 모두 7월 1일에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만남이 아닙니다. 충돌이자 폭발이고 동시에 새로운 판생의 순간입니다. 그날 무엇이 일어날까요? 승려들은 구체적인 사건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했죠. 진실의 베일이 벗겨질 것이다. 숨겨진 것이 드러나고 거짓된 것이 무너질 것이다. 그리고 사람들은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은 선거나 재판 같은 일상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훨씬 더 근본적인 변화입니다. 마치 반달한 껍질이 깨지고 새로운 생명이 나오듯이 우리가 알던 현실 자체가 깨지고 새로운 가능성이 열리는 순간이라는 거죠. 여러분은 준비되셨나요? 이 변화의 파도가 밀려올 때 휩쓸려 갈 건가요? 아니면 파도를 탈 건가요? 승려들이 말하는 진짜 변화는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신문 일면을 장식할 큰 사건, 네, 그것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진짜 혁명은 다른 곳에서 일어난다고 합니다. 7월 1일, 그날의 진정한 사건은 한국인들의 의식 속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갑자기 많은 사람들이 깨닫게 될 거예요. 아, 우리가 싸우고 있던 게 이것이었구나. 우리가 정말로 원했던 게 이것이었구나. 마치 오랜 꿈에서 깨어나듯이, 안개가 걷히듯이 그동안 보이지 않던 것들이 선명해질 겁니다. 승려들은 이 순간을 관점의 대전환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재명을 지지하든 반대하든 그것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되는 순간, 누가 이기느냐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느냐로 초점이 옮겨가는 순간 말입니다. 여러분도 느낀 적 있지 않나요? 열띤 논쟁 끝에 문득 우리가 왜 이렇게 싸우고 있지? 라는 생각이 들 때 말이에요. 이 결함은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일어납니다. 이재명이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될 거예요. 그래 열렬히 지지했다면 왜 그랬는지, 그래 극도로 미워했다면 그 감정의 뿌리가 어디에 있는지, 가짜가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이 올 겁니다. 한승열은 이렇게 비유했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후의 고요함을 아는가? 모든 것이 뒤집히고 흩어진 후에 오는 그 맑은 정자들. 한국은 지금 그 폭풍의 한가운데 있다. 하지만 곧 고요함이 올 것이다. 그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새로운 선택을 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승려들이 말한 카오스를 포함한 각성입니다. 혼란이 극에 달할 때 역설적으로 명료함이 찾아온다는 거죠. 개인이 큰 위기를 겪고 나서 인생의 의미를 깨닫듯이 국가도 집단적 위기를 통해 성숙해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상하지 않나요? 외국의 승려들이 왜 한국의 미래를 걱정하는 걸까요? 그들이 우리에게 이 메시지를 전한 진짜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변화는 한국만의 일이 아니다. 이것은 인류 전체를 위한 실험이다. 극도로 분열된 사회가 어떻게 화합을 찾아가는지, 물질 문명의 정점에서 어떻게 영성을 되찾는지 전 세계가 한국을 통해 배울 것이다. 7월 1일은 시작일 뿐입니다. 그날부터 한국은 새로운 여정을 시작할 것입니다. 옛날의 상투를 치유하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가는 여정 말이자. 그리고 그 여정의 주인공은 이재명도 정치인들도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 우리 모두입니다.
하지만 숙녀들의 메시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경고가 있는데요. 아니, 경고라는 말은 트였네요. 그들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우리는 두려움을 전하러 온 것이 아니다. 잠든 영혼을 깨우러 왔을 뿐이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불안해지셨나요? 걱정이 되셨네요? 그렇다면 잠시 멈춰주세요. 승려들은 이렇게 당부했습니다. 두려움은 변화를 막는다. 하지만 자각은 변화를 준비시킨다. 7월 1일이 다가온다고 해서 공포에 떨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것은 준비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승려들은 아주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줬습니다. 침묵 속에서 영적 진도를 느껴라. 무슨 말일까요? 매일 쏟아지는 뉴스, SNS의 시끄러운 논쟁, 정치인들의 공방, 이런 표면적인 소음을 넘어서라는 겁니다. 조용한 새벽, 혹은 깊은 밤 5분만이라도 모든 미디어를 끄고 침묵 속에 앉아보세요.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귀를 기울여 보세요. 뭔가 느껴지지 않나요? 설명할 수 없는 긴장감, 막연한 기대감, 또는 변화에 대한 갈망. 이것들이 바로 우주가 보내는 신호입니다. 승려들은 특히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이미 알고 있다. 단지 인정하지 않을 뿐이다. 맞아요. 여러분도 느끼고 계시지? 최근 들어 유독 피곤하고 잠을 자도 개운하지 않고 뭔가 불안하면서도 동시에 기대되는 그 느낌. 이것은 단순한 스트레스가 아닙니다. 이것은 집단 무의식의 신호입니다. 큰 지진이 오기 전에 동물들이 먼저 감지하듯이 우리의 무의식은 다가올 변화를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예요.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불안한 것도 모두 준비 과정입니다. 나비가 되기 전 애벌레가 겪는 고통처럼 말이죠. 그래서 승려들의 예언은 사실 새로운 정보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미 느끼고 있던 것을 확인해 주는 거죠. 마치 의사가 당신이 느끼는 증상은 이것 때문입니다라고 진단해 주는 것처럼 승려들은 우리의 집단적 불안의 원인을 설명해 준 겁니다. 이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이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실 건가요? 두려움으로? 아니면 준비의 신호로? 선택은 여러분의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의식적으로 준비한 사람과 그냥 휩쓸리는 사람의 차이는 하늘과 땅만큼 클 거라는 것입니다. 7월 1일까지 남은 시간,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내면을 정리하고 오래된 원한을 놓아주고 새로운 가능성에 마음을 여는 시간. 승려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준비된 자에게 변화는 축복이 되지만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시련이 될 것이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미래를 선택할 것인지 이야기해 볼 시간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긴 여정에 함께했습니다. 인도의 신비로운 예언에서 시작해 분열된 땅 위를 걷는 자와 침묵 속의 통치자라는 상징을 해독했죠. 이재명이 어떻게 우리 모두의 거울이 되었는지, 7월 1일이 왜 우주적 전환점인지도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미래는 정해진 게 아닙니다. 예언은 시험지에 보여줄 뿐, 밥을 쓰는 건 우리입니다. 7월 1일 그날, 한국은 갈림길에 서게 될 겁니다. 더 깊은 분열과 두려움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성찰과 치유의 길을 선택할 것인가? 승려들은 희망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인들의 영혼 깊은 곳에는 화합의 DNA가 있다고 했죠. 수천 년간 침략과 고난을 겪으면서도 살아남은 민족, 하늘 힘으로 바꿀 줄 아는 민족이라고요. 이제 여러분께 마지막 질문을 던집니다. 한국은 이재명이라는 거울 앞에 설 준비가 되었을까요? 7월 1일, 드러날 것은 단지 한 사람의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 땅에 흐르는 오래된 서사, 우리 민족의 진짜 영혼입니다. 숨겨졌던 진실, 누르고 있던 감정, 그리고 우리가 외면해왔던 내면의 수리까지, 그 모든 것이 하나의 파동처럼 깨어날 날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볼 준비가 되셨나요? 그 거울 속에는 정치인도, 언론도, 남도 없습니다. 오직 나와 둘이만이 존재합니다. 우리는 지금 선택의 기로 앞에 서 있습니다. 무기력 속에 침묵할 것인가? 아니면 마음 깊은 곳에서 타오르는 작은 불씨를 함께 지펴낼 것인가?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여러분의 느낀 직감, 떠오른 이미지, 마음속 떨림을 나눠주세요. 그 작은 공유가 누군가의 잠든 의식을 흔들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이 변화의 물결 속에서 우리는 이미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가 함께 깨어 있다면 7월 1일은 반지 날짜가 아니라 기억될 날이 될 것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눠주세요. 7월 1일 가제, 우리 모두 함께 깨어 있음시다. 그날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세상이 이상하게 변하고 있다고 느끼신 적 있으십니까?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는데 전혀 다른 세상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닙니다. 500년 전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류는 언젠가 두 갈래로 나뉠 것이라고, 깨어난 자와 잃어버린 자로. 그런데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신이 어느 쪽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혹시 요즘 이유 없이 불안하고 세상이 이상하게 돌아간다고 느끼신다면 지금 바로 그 분열의 시기를 겪고 계신 겁니다. 이미 시작된 이 변화 속에서 당신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분열은 언제부터 시작된 것일까요? 답은 여러분을 놀라게 할 것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남긴 센츄리 8권 4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위대한 수가 깨어날 것이며 검은 물과 빛의 경계에서 선택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건 그가 말한 깨어남의 방식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의 변화가 갑작스럽고 극적으로 일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치 영화처럼 폭발과 함께 모든 게 바뀔 거라고 말이죠. 그런데 노스트라다무스는 정반대를 말했습니다. 진짜 변화는 조용히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도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요즘 꿈이 이상하게 생생해졌다거나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알 것 같은 느낌이 든다거나 아니면 길에 걷다가 갑자기 묘한 기시감에 휩싸인다거나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조용한 시작의 신호들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검은 물과 빛의 경계라고 표현했는데 이는 두 개의 현실이 만나는 지점을 의미합니다. 한쪽은 무의식과 혼돈의 세계, 다른 한쪽은 각성과 명료함의 세계죠. 그리고 지금 우리는 바로 그 경계선 위에 서 있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이 분열이 메타피지컬한 차원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같은 방에 앉아 있어도, 같은 뉴스를 봐도 어떤 사람들은 완전히 다른 것을 보고 됐습니다. 마치 서로 다른 주파수에 맞춰진 라디오처럼 말이자. 그런데 왜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런 복잡한 암호로 예언을 남겼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이 메시지가 준비된 사람들에게만 전달되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깨어난 자들만이 이 암호를 풀 수 있도록 살게 된 것이죠.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의 이런 신호들을 경험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스트레스나 피로 때문이라고 무시해버립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이미 그 신호들을 받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각성의 과정이 정확히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이 과정은 생각보다 훨씬 더 미묘하고 개인적으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갑자기 시간이 이상하게 흐른다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오후 3시였는데 눈 깜짝할 사이에 저녁 7시가 되어 있다거나 반대로 10분이 마치 1시간처럼 길게 느껴지는 경험을 합니다. 이런 시간꾸리 현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그룹은 꿈과 현실의 경계가 흐려지는 경험을 합니다. 꿈에서 본 장면이 며칠 후 실제로 일어나거나 처음 가본 장소인데도 이미 와본 것 같은 강한 느낌을 받습니다. 이들의 직감은 점점 더 정확해지고 무언가 큰 변화가 다가오고 있다는 확신이 커집니다. 가장 흥미로운 건 이런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하나 있다는 점입니다. 기존 시스템에 대한 거부감이 급격히 커진다는 것이죠. 갑자기 뉴스를 보는 게 견딜 수 없어지고 사회적 관습들이 의미 없게 느껴지며 소비 문화에서 벗어나고 싶은 강한 욕구를 느낍니다. 반면 다른 그룹의 사람들은 정반대의 패턴을 보입니다. 그들은 점점 더 바깥 세상에 매달리게 됩니다. 더 많은 정보를 소비하고 더 많은 오락거리를 찾고 더 바쁘게 살아갑니다. 마치 무언가에서 도망치듯 끊임없이 움직입니다. 이 두 그룹 사이의 대화는 점점 어려워집니다. 한쪽은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자 하고 다른 쪽은 외부의 소음에 더욱 의존하게 됩니다. 같은 언어를 쓰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상황을 기차선로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두 선로가 나란히 달립니다. 거리도 가깝고 승객들끼리 순회한다며 인사도 나눕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선로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너무 천천히, 너무 자연스럽게 갈라져서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두 기차 사이의 거리는 점점 벌어집니다. 이제는 손을 흔들어도 보이지 않을 만큼 멀어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완전히 다른 목적지를 향해 달리고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이미 되돌릴 수 없습니다. 가장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분열을 인식하는 시점입니다. 너무 늦게 깨닫는다는 거죠. 한쪽 기차의 승객들은 우리 혼자 달리고 있네 라고 생각하지만 이미 갈라진 지 한참 후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이 주요한 분열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둘러보세요. 같은 공간에 있지만 완전히 다른 현실을 사는 사람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이 두 그룹의 차이는 겉으로 봐서는 전혀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똑같아 보이는 이 두 그룹 사이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숨어 있습니다. 먼저 잃어버린 자들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중요한 건 이들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들은 악하지 않습니다. 반지 치멸에 걸린 상태일 뿐입니다. 수백 년 동안 축적된 교육 시스템, 미디어, 그리고 기술의 영향으로 그들의 인식은 조작되어 왔습니다. 마치 색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것과 같자 안경을 쓰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 채 살아갑니다. 이들의 가장 큰 특징은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흐린 시야를 가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눈은 떠 있지만 진짜로 보지는 못합니다. 하루 종일 바쁘게 움직이고 끊임없이 정보를 소비하고 여러 활동에 참여하지만 정작 내가 왜 이렇게 살고 있는가 아는 질문은 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패턴이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항상 외부에서 해답을 찾으려 합니다. 전문가의 말, 뉴스, 소셜미디어 또는 누군가의 조언에 의존합니다. 내면의 목소리는 점점 더 작아지고 결국 들리지 않게 됩니다. 반면 깨어난 자들은 완전히 다른 무게를 지고 살아갑니다. 그들이 짊어진 건 아는 것의 고통입니다. 세상의 진실을 보는 순간부터 그들의 삶은 편안하지 않게 됩니다. 이들은 노스트라다무스가 표현한 고대의 본능과 미래의 비전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지혜와 앞으로 올 일에 대한 예감을 함께 느낍니다. 이런 이중적 이식 때문에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가장 힘든 건 그들이 깨어나고 싶어서 깨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부름을 받은 것처럼 각성이 시작됩니다. 가난했던 무지의 상태에서 벗어나야 하는 숙명을 받은 셈이자 깨어난 자들의 일상은 끊임없는 도전의 연속입니다. 주변의 모든 것이 환상이고 거짓말처럼 느껴지는데 그 속에서도 굴복하지 않고 살아봐야 합니다. 때로는 자신이 미쳤는 건 아닌지 의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놀라운 역설이 나타납니다. 진짜 깨어난 자는 자신이 완전히 깨어났다고 확신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정말 제대로 보고 있는 걸까? 라고 끊임없이 의심합니다. 반면 잃어버린 자들은 자신이 모든 걸 알고 있다고 확신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구별의 핵심입니다. 겸손함과 오만함, 의심과 확신, 내적 탐구와 외적 의존. 같은 얼굴을 하고 있지만 완전히 다른 세계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이 단순히 개인적인 차이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더 큰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전쟁의 목일은 총이나 폭탄이 아닙니다. 진동과 주파수입니다. 현재 한국인의 평균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하루 8시간을 넘어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가 받는 건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특정 주파수로 조율된 에너지라는 것입니다. 광고 음악의 특정 주파수, 뉴스 속보의 자극적인 효과음, 게임과 앱의 중독성 알림음, 이 모든 소리들은 우리의 뇌파를 특정 상태로 유도합니다. 불안하고 초조하고 끊임없이 더 많은 자극을 갈구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금속효들이 바로 이것입니다. 스피커와 이어폰에서 나오는 인공적인 소리들이 우리의 자연스러운 생체 리듬에 교란시킵니다. 그의 노래하는 구체들은 우리가 매일 들여다보는 스크린들을 의미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깨어난 자들은 이 패턴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스마트폰을 1시간 사용한 후와 1시간 명상한 후의 몸 상태가 완전히 다르다는 걸 느낍니다. 전자는 머리가 무겁고 가슴이 답답하지만 후자는 몸이 가렵고 마음이 맑아집니다. 그래서 그들은 의도적으로 디지털 단식을 합니다.
하루 종 특정 시간에는 모든 기기를 끄고 완전한 침묵 속으로 들어갑니다. 처음에는 불안하고 뭔가 놓치고 있다는 느낌이 들지만 점차 다른 감각들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이 침묵 속에서 그들은 놀라운 경험을 합니다.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고 바람 소리가 들리고 자신의 심장박동과 호흡 소리가 들립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바른 무언가가 들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를 내면의 목소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들은 직감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 목소리는 항상 진실을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외부 세상의 소음과는 완전히 다른 주파수로 진동합니다. 반면 잃어버린 자들은 이런 침묵에 견딜 수 없습니다. 5분만 조용히 있어도 불안해합니다. 뭔가 중요한 걸 놓치고 있는 건 아닐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머릿속에 맴돕니다. 그들에게는 소음이 마약과 같습니다. 더 자극적인 콘텐츠, 더 빠른 정보, 더 큰 볼륨을 찾습니다. 유튜브 영상은 1.5배속으로 보고 팟캐스트를 들으면서 동시에 스마트폰을 만집니다. 그들의 뇌는 점점 더 강한 자극 없이는 만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렇게 두 그룹 사이의 간격은 매일 벌어집니다. 한쪽은 점점 더 고요하고 명료해지며 다른 쪽은 점점 더 시끄럽고 혼란스러워집니다. 마치 서로 다른 라디오 주파수에 맞춰진 것처럼 말입니다. 가장 교묘한 건 이 주파수 조작에 도움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다는 점입니다. 더 효율적으로, 더 빠르게, 더 편리하게, 지름 명목하에 우리의 자연스러운 리듬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더 큰 위험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주파수 전쟁은 우리가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마저 흐려놓고 있습니다. 바로 이 능력의 상실의 가장 위험한 함정으로 우리를 이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는 모든 것이 뒤바뀌었습니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정직하다고 칭찬받고 진실에 말하는 사람은 미친 사람 취급받습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이 성공한 기업가로 추앙받고 소박하게 사는 사람은 게으르다고 손가락질 받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동목의 옷을 입은 짐승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겉으로는 서양해 보이지만 속은 썩어 있는 존재들이 사회 곳곳에서 권력을 쥐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들은 도덕과 정의를 입에 달고 살지만 실제로는 자신의 이익만 추구합니다. 더 교묘한 건 이런 역전이 선한 목적이라는 포전지에 쌓여서 온다는 점입니다. 모든 사람의 행복을 위해, 더 나은 세상을 위해, 평화를 위해 이런 아름다운 구호들 뒤에 숨어있는 진짜 의도를 보는 사람은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각성과 영성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깨달음을 얻으세요. 의식을 확장하세요. 진정한 자아를 찾으세요. 이런 말들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거짓, 스승들이 넘쳐납니다. 그들이 제공하는 건 진짜 깨달음이 아니라 또 다른 형태의 감옥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래 아무도 따뜻하게 하지 못하는 새벽이라고 불렀습니다. 겉으로는 빛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차갑고 고요한 가짜 빛을 의미합니다. 이런 거짓 깨달음에 빠진 사람들은 자신이 높은 차원에 있다고 착각하면서 점점 더 현실에서 멀어집니다. 진짜 영적 스승들은 화려한 광고를 하지 않습니다. 수만 명의 팔로워를 자랑하지도 않죠. 그들은 조용히,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가르침을 전합니다. 하지만 소음이 넘쳐나는 세상에서 이런 조용한 목소리를 듣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진정한 각성의 길은 가난하지 않습니다. 아프고, 외롭고,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진실이라고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거짓임을 깨달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가족, 친구, 사회가 당연하다고 여기는 것들의 의문을 품어야 합니다. 이 과정을 노스트라다무스는 불에 의한 정화라고 표현했습니다. 불은 아프지만 불순물을 태워 없애줍니다. 마찬가지로 진정한 깨달음도 우리 안의 거짓과 환상을 태워버립니다. 이 과정을 견딜 수 있는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얻습니다. 반면 거짓 깨달음은 달콤합니다. 당신은 이미 완벽합니다. 모든 것이 사랑입니다. 부정적인 생각은 하지 마세요. 이런 말들은 듣기 좋지만 실제로는 성장을 막습니다. 진짜 문제들과 마주하지 않게 만들죠. 가장 위험한 건 이런 거짓 깨달음이 진짜보다 훨씬 매력적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화려하고 즐겁고 사람들의 자존감을 높여줍니다. 반면 진정한 영적 길은 겸손함과 고통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희망적인 소식이 있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에도 진실을 구별할 수 있는 사람들이 태어나고 있습니다. 바로 그 사람들이 이미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들 중 많은 수가 아이들입니다. 요즘 부모들 사이에서 이상한 이야기들이 돌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눈빛이 달랐어요.
5살인데 어른보다 현명한 말을 해요. 처음 보는 사람의 마음을 그냥 알아보려요. 이런 직원들이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는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그들은 태어날 때부터 뭔가 다릅니다. 눈빛이 깊고 마치 오래 산 사람처럼 지혜로운 표정을 짓습니다. 둘째, 감정적으로 매우 민감합니다. 다른 사람의 고통을 자신의 것처럼 느끼고 동물이나 식물에게도 깊은 애정을 보입니다. 가장 신기한 건 이들이 가진 기억입니다. 가본 적 없는 곳을 정확히 묘사하거나 만난 적 없는 사람에 대해 구체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어떤 아이는 저 하늘에서 내려올 때 보았어요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현재 교육 시스템과 사회는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히려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주의력 결핍증, 자폐 스펙트럼, 사회 적응장애, 온갖 진단명을 붙이며 이들을 정상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약물을 처방하고 학교에서는 특수교육을 권하며 부모들은 상담 치료를 받게 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아이들의 특별한 능력은 점점 사라져갑니다. 마치 밝은 촛불에 입으로 끄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 아이들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문제는 이들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일까요? 물고기에게 나무 파기를 강요하면서 물고기가 바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아이들을 이해하고 지지해주는 환경에서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창의적이고 혁신적이며 기존의 틀을 뛰어넘는 아이디어를 제시합니다. 어른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를 간단히 풀어버리기도 합니다. 이 아이들의 진짜 사명은 두 세계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기존 세대와 새로운 의식을 연결하는 고리가 되는 것이죠. 그들은 낡은 시스템의 문제점을 직감적으로 알아차리고 더 나은 방법을 제시합니다. 또한 이들은 변화의 속도를 가속화합니다. 한 명의 각성한 아이가 가족 전체를 변화시키고 그 변화가 학급, 학교, 지역사회로 퍼져나갑니다. 마치 물에 떨어뜨린 불맹이가 만드는 파전처럼 말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들이 가져오는 새로운 의식의 코드입니다. 경쟁보다는 협력에, 소유보다는 나눔에, 지배보다는 조화를 추구하는 가치관을 자연스럽게 체현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첫째, 이들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문제아가 아니라 소무받은 존재라는 거에 인정하는 것이죠. 둘째, 보호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압력으로부터 그들의 순수함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셋째, 안내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자신의 능력을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지혜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그들의 불꽃을 끄지 않는 것입니다. 기존의 틀에 억지로 맞추려 하지 말고 그들만의 독특함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아이들이 성장해서 성인이 되는 시점, 바로 그때가 인류 분열의 마지막 단계가 될 것입니다.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지금입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택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인류는 완전히 갈라질 것입니다. 두 개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제와 환상의 길입니다. 가난하고 안전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영혼의 감옥인 길이자, 바른 하나는 진실과 자유의 길입니다. 험하고 고독하지만 진정한 해방이 기다리는 길입니다. 이 선택은 투표로 하는 게 아닙니다. 말로 하는 것도 아니죠. 매일매일 우리가 내리는 작은 결정들, 우리가 집중하는 것들, 우리가 진도하는 주파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부터 확인하는 사람과 조용히 명상하는 사람, 문제가 생겼을 때 남을 탓하는 사람과 자신의 내면을 돌아보는 사람, 뉴스에 분노하는 사람과 그 너머의 진실을 찾는 사람, 이런 작은 차이들이 쌓여서 완전히 바른 현실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착각이 하나 있습니다. 많은 깨어난 사람들이 나 혼자 이 길을 걷고 있다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주변에는 잠든 사람들만 있는 것 같고 아무도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 것 같아서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각성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가 말한 기억의 장이라는 보이지 않는 네트워크가 이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인터넷이나 소셜미디어가 아닙니다. 훨씬 더 깊고 강력한 연결입니다. 어떤 사람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는 순간 그 에너지가 전 세계의 다른 깨어난 자들에게 전달됩니다. 마치 거대한 넷처럼 모든 것이 연결되어 있는 것이죠. 이 네트워크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수호자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은 왕이나 대통령이 아닙니다. 유명하지도 않죠. 하지만 이들이 없다면
두세 개 사이에 문이 닫혀버릴 것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를 치유하는 간호사, 고리에서 그림을 그리는 화가, 산속에서 홀로 수행하는 구도자, 아이들에게 진짜 지혜를 가르치는 교사, 이런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이 실제로는 인류의 미래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타인의 영혼을 어루만질 줄 안다는 것입니다.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로 사람들을 치유하고 깨우칩니다. 한 번의 만남으로도 누군가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올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자. 바로 여기서 우리의 진짜 사명이 시작됩니다. 단순히 깨어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이 되어야 합니다. 혼자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노스트라다무스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태양은 소수의 눈을 통해 떠오를 것이며 그들을 통해 많은 이들을 따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깨어는 자들의 신성한 사명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일수록 한 사람의 진정한 빛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절망에 빠진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에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제시하며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용기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도 선택해야 합니다. 방관자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빛의 전달자가 될 것인가? 여러분의 선택이 단지 여러분만의 운명이 아니다. 인류 전체의 미래를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예언은 운명이 아닙니다. 가능성입니다. 그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2011년 3월 10일에 동일본 대지진을 기억하십니까? 그날의 충격과 아픔은 아직도 우리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놀랍게도 그 사건을 12년 전에 예견한 그림이 있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1999년에 출간된 한 일본 만화 속 장면? 쓰나미의 높이, 후쿠시마 원전 사고까지 너무나도 정확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가의 측에서 최근 또 다른 그림이 발견되었습니다. 2025년 7월이라는 문구와 함께 바닷물이 끓어오르고 하늘이 갈라지는 장면? 지금 사람들은 불안에 휩싸여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한 소문 때문일까요? 요파츠케 이 신비로운 만화발은 과연 누구이며 그의 그림이 말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예언이 주는 의미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그렇습니다. 니오파츠키. 이 이름을 들어본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2011년 이전까지만 해도 그녀는 완전히 무명이었습니다. 도쿄 외곽의 작은 아파트에서 홀로 살며 만화를 그리던 한 여성의 뿐이었자 1960년생인 그녀는 어릴 때부터 남다른 꿈을 꾸었다고 합니다. 보통 사람들이 꾸는 일상적인 꿈과는 달랐습니다. 그녀의 꿈 속에는 날짜가 있었고 장소가 있었고 구체적인 상황들이 생생하게 펼쳐졌습니다. 마치 미래의 한 장면을 직접 보고 있는 것처럼 말이자.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한 료는 졸업 후 작은 출판사에서 일러스트레이터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진짜 관심사는 따로 있었습니다. 바로 자신이 꾸는 이상한 꿈들이었자. 20대 후반부터 그녀는 꿈에서 본 장면들을 세밀하게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스케치북의 날짜와 함께 그림을 남겼고 때로는 간단한 설명을 덧붙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그녀는 용기를 내어 이 그림들을 모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내가 본 미래였습니다. 자비 출판으로 겨우 500부만 인쇄했던 이 책은 당시 거의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일본의 주요 서점에서조차 찾아보기 어려웠자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또 다른 판타지 소설이군. 요즘 젊은 작가들은 뭔가 특별해 보이려고 이런 걸 만드는군. 심지어 일부 평론가들은 상업적 관심을 끄기 위한 기획물이라고 혹평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요파츠키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그녀에게는 이 그림들이 단순한 창작물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꿈에서 본 것들의 기록으로 남기는 것, 그것이 그녀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마치 어떤 사명감에 이끌린 것처럼 말이죠. 그녀의 생활은 극도로 단순했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나 명상을 하고 오전에는 일러스트 제법을, 오후에는 꿈 일기를 정리했습니다. 인터뷰를 거절했고 공개적인 자리에 나서는 것도 피했습니다. 친구도 거의 없었고 가족과의 연락도 뜸했습니다. 이런 은둔적인 생활 방식 때문에 사람들은 그녀를 더욱 의심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진짜 예언자라면 왜 숨어서 할까? 미디어에 나와서 자신의 능력을 증명해보라고. 하지만 료는 침묵을 지켰습니다. 그런데 2011년 3월 10일에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동일본 대지진이 발생한 그 순간 사람들은 12년 전에 출간된 그 책을 다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자
그녀의 그림 속에 그 모든 것이 그려져 있었다는 것에 바로 이 순간 료파츠키라는 이름이 일본 전역에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녀는 더욱 깊은 침묵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왜일까요? 그 침묵의 이유를 알려면 우리는 2011년 그 운명적인 날로 돌아가야 합니다. 3월 11일 오후 2시 46분, 일본 동북부 지역에 규모 9.0의 거대한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악몽은 그 후에 시작되었죠. 높이 40m에 달하는 쓰나미가 해안가를 덮쳤고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폭발했습니다. 그런데 12년 전 료파츠키의 책 73페이지에는 이 모든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놀랍도록 정확하게 말이자 그녀의 그림을 자세히 살펴보면 소름이 돋습니다. 날짜는 2011년 3월이라고 명시되어 있었고 거대한 파도가 도시를 삼키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림 한 칸에는 폭발하는 건물들이 그려져 있었고 하늘에는 검은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세부 사안들이었습니다. 쓰나미에 휩쓸려가는 자동차대, 무너지는 건물대, 심지어 대피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마치 현장에서 직접 목격한 것처럼 세밀했습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또 다른 그림에는 거대한 원통형 건물에서 폭발이 일어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주변으로 방사능을 상징하는 듯한 붉은 구름이 퍼져라 하고 있었죠. 지진 발생 직후 일본 전역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그런데 일부 사람들은 오래된 기업을 떠올렸습니다. 어디선가 이런 장면을 본 것 같은데 바로 료파츠키의 책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몇 명의 인터넷 사용자들이 온라인 커뮤니티에 관련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12년 전에 이미 예언된 재앙이었다는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사람들이 믿지 않았습니다.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그림들이 하나씩 공개되면서 분위기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텔레비전 뉴스에서 실제 참사 현장을 보여주는 동시에 12년 전 그려진 그림을 비교해서 보여주기 시작했거든요. 일치하는 정도가 너무나 정확해서 사람들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일본의 주요 방송사들이 이 이야기를 다루기 시작했고 료파츠키의 이름은 하루아침에 전국적으로 알려졌습니다. 서점에서는 그녀의 책을 찾는 사람들로 북적였고 온라인 중고 서점에서는 원래 가격의 100배에 거래되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예언들은 없을까? 앞으로 무슨 일이 더 일어날까? 책을 구한 사람들은 밤새도록 페이지를 넘기며 다른 그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했습니다. 2001년 9월 11일에 가리키는 듯한 그림도 있었고 2008년 금융위기를 암시하는 듯한 장면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일부 자연재해들의 날짜도 실제와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과학적 사고를 중시하는 현대 사회에서 이런 일이 가능한 것일까요? 회의론자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정확해서 우연이라고 치부하기에는 무리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정작 료파츠키 본인은 더욱 깊숙한 곳으로 숨어버렸습니다. 언론의 취재 요청을 모두 거절했고 집에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왜 자신의 예언이 맞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놓치는 걸까요?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그녀의 다른 예언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점에 대한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봐야 합니다. 그 마지막 그림을 보기 전에 우리는 료파츠키의 다른 예언들이 어떻게 하나씩 현실이 되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사람들이 그녀의 책을 샅샅이 뒤지면서 발견한 것들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158페이지에 그려진 한 장면을 보시자 사람들이 모두 얼굴에 하얀 천을 두르고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도시는 펑 비어 있었고 상점들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림 위쪽에는 2020년 1월이라는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아무도 이 그림의 의미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2020년 1월 우한에서 시작된 코로나19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깨달았습니다. 그 하얀 천은 마스크였고 텅 빈 거리는 봉쇄령 때문이었다는 것을 말이자 더욱 놀라운 것은 세부 묘사였습니다. 그림 속 사람들 중 일부는 기침을 하고 있었고 병원 앞에는 긴 줄이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정부 건물 앞에서 시위하는 사람들의 모습까지 그려져 있었습니다. 마치 팬데믹 기간 동안 전 세계에서 벌어진 혼란을 미리 본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다른 그림들도 하나씩 현실과 일치하기 시작했거든요. 201페이지에는 거대한 홍수가 도시를 덮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날짜는 2022년 8월이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8월 서울과 부산에서 기록적인 폭우가 내렸던 것을 기억하시나요? 산불 예언도 있었습니다. 붉은 불길이 산을 타고 번지는 모습이 생생하게 그려진 그림 말이죠. 2019년 호주 대형 산불, 2020년 미국 서부 산불, 그리고 최근 몇 년간 전 세계적으로 발생한 산불들과 놀랍도록 일치했습니다. 강제 위기에 대한 예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녀는 높은 건물들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거리에서 절망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월스트리트 상황과 거의 동일했죠. 하지만 가장 섬뜩한 것은 날짜의 정확성이었습니다. 그녀가 그린 그림들 중 80% 이상이 실제 사건 발생일과 일치하거나 매우 근접했습니다.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확률이 너무 낮았죠. 학자들과 연구자들이 이 현상을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집단 최면 이론을 제시했고 통계학자들은 확증 편향을 언급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세부 사안들을 보면 이런 설명으로는 부족했습니다. 도쿄 대학의 한 사회학 교수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이것이 우연이라면 로또의 연속으로 당첨될 확률보다 낮다. 해이론자들조차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요타츠키를 현대의 카산드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스 신화의 카산드라처럼 미래를 보지만 아무도 믿지 않는 예언자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의 말을 믿기 시작한 것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그녀의 책을 한 페이지씩 분석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그림 하나, 날짜 하나도 놓치지 않으려고 했자. 그리고 그들이 발견한 것은 더욱 놀라운 사실이었습니다. 그녀의 그림 중에는 아직 일어나지 않은 사건들도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것이 바로 2025년 7월을 가리키는 그림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궁금해했습니다. 과연 이것도 현실이 될 것인가? 아니면 이번에는 빗나갈 것인가? 하지만 지금까지의 정확성을 생각해보면 단순히 무시하고 넘어갈 수만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마지막 예언은 과연 무엇을 담고 있을까요? 그 마지막 예언은 요타츠키의 책 중에서도 가장 두려운 페이지에 담겨 있습니다. 바로 267페이지 말이죠. 페이지를 펼치면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붉은 글씨로 쓰인 날짜입니다. 2025년 7월. 그 아래로는 지금까지 본 것 중 가장 섬뜩한 그림이 펼쳐져 있습니다. 바다가 끓고 있었습니다. 문자 그대로 바닷물이 거품을 내며 끓어오르고 있는 모습이었죠. 그 중심에서는 거대한 균열이 바다 밑까지 갈라져 있었고 그 틈새로 붉은 빛이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것은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바다에서 솟아오른 파도의 높이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2011년 쓰나미가 40m였다면 이 그림 속 파도는 그것의 3배는 좋게 되어 보였습니다. 120m가 넘는 거대한 물의 격이 육지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림을 자세히 보면 위치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과 필리핀 사이의 바다, 정확히는 마리아나 해구 근처였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깊은 바다 중 하나인 그곳에서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지고 있었던 것이죠. 요타츠키는 이 장면을 단순한 지진으로 그리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그림 속에서는 바다 자체가 살아있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마치 거대한 용이 깊은 잠에서 깨어나 바다를 휘젓는 것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그림을 놓고 다양한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일부는 초대형 해저 지진이라고 분석했고 또 다른 일부는 해저 화산 폭발의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그림의 규모를 보면 지금까지 인류가 경험한 어떤 자연재해보다도 훨씬 컸습니다. 가장 흥미로운 것은 그림 한 모서리에 그려진 지도였습니다. 일본, 대만, 인도네시아, 그리고 마리아나 제도를 연결하는 선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모양이 마치 다이아몬드 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다이아몬드의 중심점이 바로 재앙이 시작되는 지점이었죠. 이 다이아몬드 모양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혹시 이 지역 전체가 연쇄적으로 영향을 받는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더 깊은 의미가 숨어있는 것일까요? 그림의 또 다른 부분을 보면 하늘도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구름들이 수용들이 치고 있었고 번개가 바다와 하늘 사이를 오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자연의 모든 요소가 하나로 합쳐져 거대한 혼돈을 만들어내는 것 같았죠. 사람들은 이 그림을 보고 두려워했습니다. 지금까지 요타츠키의 예언이 모두 맞아떨어졌는데 이번에도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일본 여행을 취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정말 궁금한 것은 시기입니다. 왜 하필 7월일까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이 시점, 5월 말에서 7월까지는 겨우 한 달 남짓한 시간만 남았습니다. 혹시 이것이 단순한 자연재해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요파치키의 다른 그림들을 보면 그녀는 항상 사건의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이면의 의미까지 담아냈거든요. 2011년 대지진 그림에서도 단순히 파괴만 그린 것이 아니라 사람들의 각성과 변화까지 암시했었으니까요. 그렇다면 이번 7월의 사건도 인류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일까요? 파괴를 통한 저와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위한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얼마나 남았을까요? 그리고 이 예언이 현실이 된다면 세상은 어떻게 반응할까요? 이런 궁금증들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끝났다면 좋았을 텐데 현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올해 3월부터 일본 관광업계는 심각한 파괴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부활절 연휴를 앞두고 예약 취소가 급증했거든요. 도쿄의 한 호텔 매니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예약의 40%가 취소되었습니다. 이런 일은 코로나19 이후 처음입니다. 항공사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항고, 중고, 대만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항공편 예약률이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여행사 직원들은 하루 종일 취소 전화를 받느라 바쁜 나날을 보내야 했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습니다. 4월 초 중국 주의 대사관에서 비공식적으로 일본 여행자재 공고를 발표한 것입니다. 공식 문서에는 지질학적 불안정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요파츠키의 예언 때문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대만과 홍콩의 여행사들도 비슷한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고객들에게 7월 이후로 여행 일정을 변경하라고 권하기 시작한 것이자 이는 단순한 상업적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요파츠키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었거든요. 더욱 불안감을 증폭시킨 것은 최근의 지질학적 활동이었습니다. 지난 2월부터 일본 주변 해역에서 지진 발생 빈도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규모는 크지 않았지만 빈도가 문제였자 평소보다 30% 이상 늘어난 수치였습니다. 후지산 주변의 화산 활동도 활발해졌습니다. 지하 마그마의 움직임이 감지되었고 온천 지역의 수온이 평소보다 높아졌습니다. 과학자들은 정상 범위 내의 별화라고 밝혀했지만 사람들의 불안감은 커져만 갔습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해역에서도 비슷한 현상들이 보고되었습니다. 작은 해저 지진들이 연속으로 발생했고 일부 지역에서는 바닷물 온도가 평소보다 높게 측정되기도 했습니다. 요타치키의 그림 속 끓는 바다를 연상시키는 현상들이었죠. 소셜미디어에서는 이런 정보들이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작은 지진이나 화산 활동 하나도 놓치지 않고 공유했습니다. 요타치키의 예언이 시작되고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냈죠. 일본 정부의 대응은 의외로 조용했습니다. 요타치키의 예언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어떤 입장도 밝히지 않았거든요. 대신 지진 대비 인프라 점검이라는 명목으로 해안가 방파제를 보관하고 대피소를 정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조용한 대응이 오히려 사람들의 의심을 더욱 키웠습니다. 정부가 뭔가 알고 있는 것 아닐까? 왜 공개적으로 부인하지 않을까?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음모론까지 등장했습니다. 관광업계 종사자들은 절망했습니다. 여름 성수기를 앞두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것이거든요. 도쿄의 한 여행 가이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손님들이 7월 이후에 다시 연락하겠다고 합니다. 마치 7월에 정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처럼요. 하지만 가장 신경 쓰이는 것은 일본 국민들의 반응이었습니다. 해안가 지역 주민들 중 일부는 실제로 내륙으로 이주를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에서도 해안가 지역의 매물이 급증했죠. 요타츠키의 한 사람의 그림이 이렇게 큰 파장을 일으킬 줄 누가 알았을까요? 하지만 그녀는 여전히 침묵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녀를 찾아도 언론이 문을 두드려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죠. 왜 그녀는 이렇게 숨어있는 것일까요? 혹시 자신도 모르는 더 큰 비밀이 있는 것은 아닐까요? 바로 그 비밀은 요타츠키 자신의 행동 속에 숨어있을지도 모릅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그녀는 완전히 자취를 감췄습니다. 그 이전까지만 해도 가끔씩 작은 인터뷰나 독자와의 만남 자리에 참석했었는데 그 순간부터 모든 공개 활동을 중단한 것이죠. 심지어 새로운 작품 발표도 없었습니다. 출판사 관계자들은 말했습니다. 더 이상 예언자로 불리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냥 평범한 만화가로 살고 싶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과연 그게 전부일까요? 일본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른 이야기들이 나돌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부나 대기업에서 그녀를 침묵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다른 이들은 그녀가 본 미래가 너무 끔찍해서 더 이상 말할 수 없게 되었다고 추측했자 가장 설득력 있는 이야기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여러 기관에서 그녀에게 접촉했다는 것입니다. 국가 지매와 관련된 미래를 미리 알 수 있다면 이는 분명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그녀의 침묵은 자발적인 것일까요? 아니면 강요된 것일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그녀가 더 이상 미래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중요한 질문과 마주하게 됩니다. 요카츠키가 본 것들은 과연 피할 수 없는 운명일까요? 아니면 바꿀 수 있는 가능성일까요? 만약 그녀의 환상이 진짜라면 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가 동시에 존재하는 공간에서 그녀는 특별한 눈을 가진 것일지도 모르죠. 예언이 아니라 지역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자세입니다. 만약 7월에 정말 무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두려워하며 숨어 있을 것인가? 아니면 준비하고 서로를 도우며 함께 견뎌낼 것인가? 뇨파츠키의 모든 예언을 보면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파괴 다음에는 항상 재건이 따랐다는 것입니다. 2011년 대지진 이후 일본은 더 강해졌고 팬데믹 이후 인류는 새로운 방식의 연대를 배웠습니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이 순간이 바로 시험대일지도 모릅니다. 두려움에 굴복할 것인가? 아니면 깨어있는 의식으로 현명하게 대응할 것인가의 선택 말이죠. 그녀의 마지막 그림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끓는 바다와 거대한 파도. 하지만 그 그림의 맨 끝부분을 자세히 보면 작은 희망의 빛이 보입니다. 폭풍이 지나간 자리에 떠오르는 새로운 아침의 태양 말이죠. 운명이든 선택이든 우리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있습니다. 서로를 돌보고 깨어있으며 준비하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7월에 무언가 일어난다면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함께 견디고 함께 극복하고 함께 새로운 시작을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뇨파츠키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진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